안녕하십니까. 신인기준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그리고 이스라엘 상황 같이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라파, 이 라파에 들어가는 게 초일기에 들어갔죠. 여기가 이제 마지막 펀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인지 갑자기 레바논 북부 레바논 쪽에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들어와서 이스라엘군의 기동로에 매복을 했다가 이스라엘군을 공격했어요. 항상 이기던 이스라엘군만 보다가 이스라엘군이 이번에는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장갑차 여러 대가 파괴가 되고 패퇴, 도주를 했다고 하는데 수십 명이 사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정도로 전과가 나왔는지 피해를 입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벨라루스가 굉장히 희한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바로 우크라이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듯이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수알키계, 즉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침공하는 그 서막을 여는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회색 지대 전술 공작 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내용들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통적으로 외교관은 뛰어난 통찰력과 정무 감각을 경비한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를 외교관으로 쓰는 것은 외교가 곧 그 국가의 흥망을 결정하는 중대 변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이 오는 11월에 치러질 미국 대선과 관련해 이른바 트럼프 보험 들기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측과 그 어떤 접촉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외교부에서 트럼프와 접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25일 국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국가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며 현재 집권당은 민주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미국 대선 판세를 분석하고 있는 각국이 최고위급 인사들을 미국으로 보내 트럼프 전 대통령 또는 그 측근들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꼬집은 것인데요. 미국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이들 국가들은 백악관 측의 항의를 받으면서 트럼프 측과 접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 급부상한 일본은 집권 자민당 2인자인 아소다로 부총재를 보내 트럼프와 회동하며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로이터 통신은 일본이 트럼프 재집권 시 미국 보호무역 부활로 미일 동맹에 영향이 갈 것에 대비해 트럼프 측에 줄을 대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측과 접촉하는 국가는 일본뿐만이 아닌데요. 하베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보수정치행동회의 CPAC 행사장까지 따라가 트럼프와 포옹했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플로리다의 마르라고 리조트를 찾아가 트럼프를 만났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맨하탄 트럼프 타워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도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를 만나 미래 양국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외국 고위급 인사들의 이딴 트럼프 예방에 대해 백악관은 외국의 선거 개입이라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외교 채널을 통해 해당국 정부에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이른바 보험 들기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보험 들기조차 관심이 없는 우리 외교 당국인데요. 국내 매체와 인터뷰한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가 한미동맹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정적 코멘트를 한 것은 없는 걸로 안다 라며 트럼프가 집권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협상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바깥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 없는 외교 당국자들에게 계속 외교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외무고시 하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지원하는 시험이고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이렇게 철밥통이 되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자들이 그게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트럼프가 재집권을 해서 앞으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자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을 걱정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트럼프와 사전에 교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된 다음에야
만나기가 쉽겠습니까? 지금 후보 상태니까 상대적으로 만나기가 쉽겠죠. 물론 트럼프 후보 본인 또는 그 측근 뭐 이렇게 만나는데 본인 정도 만나려고 하면은 거의 국가 원수급 인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중량이. 그래서 과거 총리, 부총리 또 뭐 각종 이 장관급을 다 지내고 지금 자민당 부총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소다로 전 총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만났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본의 실력자를 만나게 돼서 영광이다 하고는 이 백악관 마크가 새겨진 행운의 열쇠를 이렇게 증정하면서 우위를 다졌어요. 그러면 아소다로는 바보짓을 한 겁니까? 우리 외교 당국자의 이야기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했는데 현명하지 못한 거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서 이것뿐입니까? 밀레이 대통령 아르헨티나에서 좌파가 득세하던 아르헨티나에서 지금 이제 우파 당선되었죠.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 행사장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포옹을 합니다. 폴란드 대통령 이제 생존해야 되죠. 우크라이나전 이후에. 그 다음은 폴란드인데 제가 좀 이따가 두 번째 뉴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폴란드가 그 다음 타겟인데 생존해야 되죠. 그러니까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서 우위를 다집니다. 폴란드 잊지 말아달라. 그리고 데이비드 캐머런 지금 영국 외무장관인데 이 사람은 과거에 또 총리를 했죠. 총리급 인사예요. 지금 현재는 장관이지만 그런 사람도 가서 만나고 헝가리 대통령도 와서 만나고 하는데 우리는 그거 현명하지 못한 처사다. 그리고 트럼프가 하는데 아니 외교 당국자라는 자가 어떻게 트럼프가 이렇게 합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는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감히 어디 미국 전 대통령을 트럼프가 저는 이것도 정말 불만스러웠어요. 과거에 제가 TV 출연 한참 할 때 방송국에서 저보고 김정은이라고 하지 말고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붙이라고 압박을 줬습니다. 김여정이라고 하지 말고 김여정 직함 붙이고 또 이설주라고 하지 말고 이설주 여사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진행자들이 뭐라고 하냐?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대통령인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의 적국인데 철천지 원수인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동맹국 대통령은 트럼프 이러면서 우리의 적국을 왜 내가 존칭을 붙여야 되나? 그럼 나 출연 안 한다.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감히 외교 당국자가 트럼프가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아무튼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내년을 불과 얼마 남았죠. 불과 10개월 후를 걱정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하면 안 된다. 현명하지 못하다. 지금은 민주당 정권이야. 라고 하는 이런 철밥통 같은 소리 하는 자들 다 속아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공무원이 또 철밥통이니까 속아내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 한 적 없다.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즌 뭐라 했습니까? 한국에게 안보 편승하지 마라. 그리고 부자나라가 왜 그밖에 안 되냐? 라고 항상 했지 않습니까? 그게 부정적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걱정되니까 지금 한미 방위 분담금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하기 전에 어떻게 대못이라도 박아놓으려고 지금 장기 계약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들, 이 철밥통 같은 공무원들, 우리 국민들이 좀 속아내는 이런 법을 좀 만들어야 되겠는데 정말 화가 확 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최근 리투아니아가 폴란드와 함께 수알키계 방어를 위한 연합 군사 훈련을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벨라루스가 이를 빌미로 이 일대에서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를 공격했다며 핵무기 카드를 꺼내들고 위협에 나섰습니다. 리투아니아가 벨라루스 수도와 그 주변 지역을 표적으로 삼아 여러 개의 전투용 드론을 날려보냈으며 이번 공격 시도는 벨라루스 보안당국에 의해 모두 차단됐다고 이반 테르텔 벨라루스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이 현지 시각 4월 25일 밝혔습니다. 테르텔 위원장은 리투아니아 영토에서 전투용 드론이 날아와 민스크와 교외 지역으로 침투했으며 KGB가
이에 대한 대응 작전을 수행해 모두 차단했다라며 이는 명백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작전과 관련된 증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급진주의자들이 벨라루스를 공격하기 위한 드론을 만들고 있다라며 이들 국가가 벨라루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투아니아는 즉각 벨라루스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리투아니아 국방부 긴타우타스 시우니스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기자들과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헛소리라는 단어 말고는 다른 단어를 찾을 수 없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벨라루스는 핵무기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해당 사안을 보고받은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대통령은 러시아의 핵무기 일부 이전을 받았고 우리 군에는 수십 기의 최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라며 벨라루스 영토가 공격받을 경우 우리는 물론 러시아군도 함께 모든 종류의 무기로 즉각 대응할 것이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벨라루스의 이번 드론 피격 주장과 핵무기 사용 위협은 23일부터 그단스크만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 발트 함대의 무력 시위와도 일맥상통하고 있는데요. 동유럽과 북유럽 일대에서 점점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러시아와 벨라루스. 벌써 우크라이나 다음 액션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벨라루스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이 리투아니아가 민스크,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 쪽으로 전투용 드론을 날려보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요격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발표를 하면은 그 전투용 드론 자네라도 좀 보여주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주장만 있고 증거, 정황 하나도 없이 그냥 주장만 딱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두지 않는다.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핵무기가 있다. 러시아가 작년에 벨라루스에 이렇게 이스칸데르 M, 이스칸데르 K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전해주고 여기에 핵탄두 장착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핵무기로 리투아니아 쓸어버린다 라고 하는데 아니 리투아니아가 인구 200만 밖에 안 되는 나라가 군사력이라고는 정말 한 줌밖에 안 되는데 그 한 줌의 군사력을 가진 이 리투아니아가 지금 걱정이 돼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사주를 받아서 또 칼리닝그라드와 리투아니아는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공격을 받을까봐 칼리닝그라드가 러시아 아닙니까? 그리고 이 벨라루스 양쪽으로 벨라루스와 러시아와 국경하고 있는 이 리투아니아 얼마나 지금 걱정되고 있겠어요. 그런 리투아니아가 군사력이라고는 한 줌밖에 안 되는데 전차도 한 대 없는데 민스크를 공격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럼 뭐하러 이런 소리 하냐? 명분 축적이다. 뭐 증거 필요 없고 일단 우리는 주장만 하는 거야. 리투아니아가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대하고 있어. 라고 또 이 푸틴이 주장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인지전을 쌓아나가는 거죠. 그리고는 우크라이나 이후에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 겁니다. 남들이 인정하든지 말든지 러시아 국민들만 인정하면 되니까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잘 버텨내야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기도 정말 우려스러운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 북부 국경을 위협하는 일명 저항의 축 세력 중 하나인 헤즈볼라가 이번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군사작전을 감행해 다수의 사망자가 나왔는데 북부 전선이 열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현지 시각 4월 25일 야간부터 4월 26일 새벽에 골란 고원 일대에서 국경을 넘어와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매복 공격을 감행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군 호송대가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미들이스트 모니터가 긴급 타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골란 고원 북부의 셰바 농장과 텔단 국립공원 사이에서 벌어졌는데요. 교전이 발생한 지역은 국경선에서 남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국제법적으로는 시리아 영토지만 1967년 3차 중동전 이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주둔군을 배치해 시료 지배하고 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셰바 농장 일대는 이스라엘군 제214단 예하 제474 여단 관할구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격은 국경 경계 임무를 수행하며 병력을 수송하던 이스라엘군 장갑차에 포탄이 떨어지며 시작됐는데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 기동로 주변에 매복한 병력으로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 중기관총 등의 중화기 공격을 퍼부어 최소 2대의 장갑차를 파괴하고 다수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들이스트 모니터는 해당 교전 이후 이스라엘이 인근의 병력을 증강시켰고 보도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 북부사령부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추가적인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번 매복 공격은 헤즈볼라 지상군이 국경선을 넘어 이스라엘 영토에 진입해 적대 행위를 벌인 첫 번째 사례인데요. 현지 소식통들은 이번 헤즈볼라의 공격이 이스라엘군의 라파 진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따라 전력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르면 다음 주 전시 내각회의에서 라파 지역 민간인 대피작전을 먼저 승인한 뒤 지상군 진공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이 라파 진공을 시작한 상태에서 헤즈볼라가 국경을 넘어올 경우 북부 전선 개전과 함께 이스라엘의 어려운 전쟁 수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와, 이스라엘군이 패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동권 언론들이 이스라엘군에 물어보니까 민감한 사안이라서 밝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이게 이 정도 되면 헤즈볼라하고 전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수준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큰 사건이 발생했는데 어디냐? 골란고원이에요. 골란고원. 자, 여기 이렇게 색깔이 조금 옅은 지역이 있습니다. 골란고원. 원래는 시리아 영토인데 1967년 3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이 여기를 점령했어요. 그래서 유엔에서는 여기를 이제 완충지역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여기다가 이스라엘인 12만 명 정도를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를 이스라엘 영토로 지금 가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967년 이후로 지금 뭐 거의 50여 년째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군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에 여기 마크가 있죠. 이 지역에 여단 본부가 있고 이 474 여단 관할 구역인데 이 본부 지역으로 들어가는 뭐 기동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호송대, 그래서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그 차량들이 뭐 어떤 임무를 위해서 기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동로를 이 국경 너머에 있는 헤즈볼라가 다 알고 있었겠죠. 그 기동로를 그냥 매복했다가 포격으로 선방 날리고 그리고는 우왕좌왕하는 것을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으로 그냥 장갑차들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장갑차 안에 10명씩만 타고 있어도 장갑차 2대가 지금 격파가 됐다고 하니까 20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근에 뭐 전차 뭐 등등 해서 지금 교전을 하다가 이스라엘군이 도주했다고 합니다. 헤즈볼라의 주장으로는 도주했다. 그래서 장갑차 2대가 파괴됐는데 야, 이 정도면은 뭐 수십 명 사상이 맞겠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짓을 하냐라는 건데 자, 이 사진은 이 미사일 피격 장면인데요. 장갑차가 어두워서 잘 확인은 뚜렷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왜 이런 짓을 하냐? 일단 가자 지구 남쪽의 라파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죠. 이집트 당국까지도 만나서 이집트군의 협조까지도 지금 완료가 되었죠. 이제 들어가는 초읽기만 남았습니다. 지금 라파에 들어간 거에 대해서 미국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 이란에 대한 보복을 그냥 미사일 한 발 요거로만 끝내주는 조건이 있겠죠. 그 대신 우리 라파 들어갈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라고 합의가 됐겠죠. 그래서 들어가면 되는데 들어가면 이제 하마스가 소탕 또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걸 이제 북부 쪽에서 도저히 이스라엘이 참을 수 없는 헤즈볼라와 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피해를 준 거죠. 왜? 그동안은 국경 너머에서 이스라엘군이 향해서 로켓포 쏘든지 뭐 이런 걸 했는데 이번에는 국경을 넘어와서 3km나 들어와서 이스라엘군이 자기네들 부대 영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기동로 여기에서 매복을 해서 때려버렸으니까 그리고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으니 이스라엘군이 이건 참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양쪽으로 전면전에 가까운 전쟁을 치러야 된다. 즉 라파에 들어가는 이 전력을 완전히 다운시켜버리는 이런 작업에 헤즈볼라가 동참을 해준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양쪽으로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이란이 또 가만히 있겠냐? 아니죠. 시리아나
또 이라크에 있는 카타이브 헤즈볼라들 동원해서 또 때리겠죠. 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아주 험난한 길을 가게끔 되었는데, 전과가 또 나오는 대로 또 이스라엘군이 뭔가 발표를 하는 대로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이 깨지는 모습, 패퇴하는 모습을 본다는 게 좀 마음이 착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